전문가가 아니라면 안보 위기는 악화되더라도 체감하기 힘듭니다. 장군의 소리에 청년이 물어본다에 권민양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장이 6월 4일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13일 건물 폭파 예고를 한 지 불과 3일 만에 우리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이런 북한의 도발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문 정권이 북한과 남북관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김여정 제1부장을 이 시점에서 내세우고 또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는지 참 궁금한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뭐 북한이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전략, 정치 뭐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건데,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하필이면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요. 너무 요새 잘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적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은 지금 백두혈통이 다스리는 소위 권력 세습 체제 국가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백두혈통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과 그 친여동생인 김여정이 핵심 아닙니까? 네네네. 이 김여정을 제2인자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킴으로써 백두혈통 체제의 이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런 대남 압박, 북한의 지금 도를 넘는 대남 압박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 악화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은 설마 이 그 제2 아무리 서열 2위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요게 네, 건강 악화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은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권력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 일부 권력을 위임해주면서 김여정을 2인자로 치켜 세우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죠? 근데 이제 김정은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을 들어줄 나라는 다 미국입니다. 네네.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나 뭐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국은 미국이거든요. 네네. 미국하고의 협상, 대화를 앞으로 언젠가 또 해야 될 것 텐데, 그때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는 다치지 않고 가만히 지켜놓고 있는 거죠. 아, 물밑 작업, 실질적인 물밑 작업보다는 오히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조금 협상용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김여정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압박하는 이 악역을 자기 여동생한테 맡기고 자기의 이미지는 지금 평화, 제재, 대미 협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입하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보여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한동안 계속 이 체제가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대외적으로 김여정을 계속 내세우는 체제가.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여정은 공식 직함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데, 그쵸, 통상 이 부부장이 있고 부장 자리가 없는 자리에 장은 그 수령이 겸직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부부장이라고 해서 직급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성명 발표하니까 통전부장이 그냥 바로 뒤따라서 뒷받침하는 성명을 내놓고, 그렇죠. 또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흘 만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파워예요. 그러니까 통전부도 그렇고 북한 군부도 그렇고 다 지금 김여정 명령에 따라간다. 그쵸, 이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김여정의 이미지가 강력한 지도자적 이미지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남 총책 이미지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계 협상용으로 남겨두고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국내적 의미죠. 아, 이게 국내적 의미라고. 예, 이제 국내적으로 백두혈통이 통치하는 이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잘 가져가겠다는 게 이게 이제 국내 정치적 동기이죠. 네네. 예. 그러면 대미적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대남용과 대미용을 봐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대납 전략 목표가 뭐냐. 여기에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는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네. 한미 동맹 약화시키는 것, 또 무력화시키는 것, 예. 그리고 자신이 북한이 나는 핵 보유 국가다. 그렇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화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북한이 오매불망 추진해온 대남 목표죠. 아, 문제 맞추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 세대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북한이 한미동맹 해체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느냐. 그렇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못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은 이런 대미 관계에 의존하는 게 약간 굴욕적인 외교 아니냐. 왜 지금도 현재 떠오르는 국제 관계에서 중국도 지금 우세한데 왜 굳이 미국만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우리도 사실 젊을 때 다 그렇게 생각했고 굉장히 그렇죠. 반미적인 생각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현실을 놓고 보면 한미 동맹이 6.25 전쟁 때 한국을 공산 통일로부터 막아준 것이 바로 그때 미군의 개입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한국이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부상해서 기적을 이루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길거리에 거지들이 수두룩했어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아, 그럼요. 저도 잘. 그런데 이제 사실 한미 동맹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딱 붙들어 주니까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제 기적을 이룬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 붙어 있는 한은 남쪽을 적화할 수도 없고 그렇죠.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매불망 이 한미 동맹을 해체, 무력화, 이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변치 않는 전략이고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전략 목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핵 보유를 인정받자 이 대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당면한 또 하나 갈급한 목표가 하나 있다면 핵을 가진 상태 이대로 제재가 다 해제됐으면 좋겠다. 아, 장군 같은 얘기.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욕심이 많은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제재를 받는 건데. 근데 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렵고 또 중국과의 수출도 줄고 대외 교육도 줄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갈급한 게 이 세 가지인데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것하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것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갈급한 건데 그쵸. 지금 한국이 그 역할을 이것을 다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북한이 바란 거 아닙니까?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 북한한테 뭐 도로 닦자, 철도 연결하자 하겠다고 약속은 막 했는데 미국은 아니 북한이 핵을 놓지 않았는데 그쵸. 북한이 비핵화하는 그 진전을 보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북한을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이 미국 말 안 듣고 뭐 유엔 대북 제재 있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돕겠다 하고 이렇게 북한에 밀착해 주기를 바랬고 그렇게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다 추구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한미 동맹은 당연히 삐그덕 소리를 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북한 핵 보유. 우리 북한한테 핵 보유 시비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면 그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북한 도움이 되죠. 세 번째로 국제 제재가 허물허물해지겠죠. 그럼요. 북한이 원하는 거 세 개를 다 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고. 그게 바로 북한이 2018년도에 김여정이 그때 빵긋빵긋 웃으면서 남쪽에 내려와서 평화 외교를 펼친 2018년에. 2018년.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그거 다 알았어요. 이거는 한국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뭐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다르다. 아니 그러면 그 예. 문재인 정부는 그걸 알고도 속아 넘어가 준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네. 큰 희망을 가지고 네. 잘하면 북한 핵도 포기시키고 남북의 화해 협력도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해왔다면 네. 그거는 뭐 진보적인 정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속으로 그게 아닌 줄 알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걸 알면서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북한 핵을 인정해 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 눈 감아주고 양보하고 했다면 그는 진보 정부 수준을 넘는 거죠. 아유, 그럼요. 어쨌든 두 가지 뭐 다 고려를 하더라도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어쨌든 문 정부는 기존의 북한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던 그런 거를 지금 눈치를 보면서 못 해준 거 아닙니까? 북한은 북한은 그렇게 지금 보는 것 생각하지만 같아요. 예. 문 정부도 어쨌든 그 뭐 대미 관계를 의식해서 그렇게 주춤주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 어쨌든 뭐 뭘 선택을 했든 일단은 노선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가든가. 이번에 이런 도발로 인해서 저는 남북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은 다 예견하고 있었고요. 이제 한반도 평화,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북한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요. 예, 네.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네. 또 어떻게든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고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좀 풀어보자. 이제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한국을 이용하려 했는데 한국이 이 자기들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제 한 게 이번 사태라고 보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세 가지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세 가지 그 저희에 깔린 그 목표는 뭔가요? 적화 통일? 더 큰 목표, 뭐 적화 통일은 불변의 목표지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당 규약 네네.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면 규약,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알고 그쵸, 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있고 예. 헌법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게 유일 영도 10대 원칙. 그거 어기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또 그 위에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령님의 말씀. 그렇게 그러면 언제나 잘 변하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체제를 가지고 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북한의 문헌들, 노동당 규약에 들어있는 내용 이런 걸 보면 궁극적으로 남조선을 적화시켜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 목표는 아무데도 변한 데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인민들한테 교육도 그대로 시키고 있고. 네. 그런데 남쪽에서는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런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또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 어제 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가 아니죠. 15일 날. 네.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 여야 의원 174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를 했고요. 또 발의를 하고자 했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어제 바로 폭파시켜서 이런 여야 의원들의 특히 또 여당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현실과 어긋난 네, 이상적인 많이 면이 어긋나죠. 있지 않나 하고 완전 이걸 네. 반증한 예.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민주당 그리고 여당은 또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할 때마다 계속 오냐오냐 해주면서 하면 이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서 뭐 참 우리들도 많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북한을 접촉한 우리 정부 인사들이 북한에게 무엇을 어떻게 약속해 주었길래 북한이 지금 남쪽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뭐 복수의 뭐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러고요. 도대체 무슨 부채를 지고 있느냐. 이거 사실 국민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북한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이 이 미국과의 공조를 팽개치고 우리 민족끼리 밀착을 했더라면 그 세 가지 목적이 다 부합할 거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거를 우리 당국자들이 북한에 약속해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서에 그런 얘기를 쓰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예.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도발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북한한테 뭘 잘못된 거야. 6.25 전쟁도 북한이 도발했고 이 땅을 피로 물들인 것도 북한이고 그 이후에 수십 많은 도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썼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북한한테 이렇게 빚 독촉을 받듯이 이렇게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도대체 무슨 미략을 해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지금 생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종전선언 이게 이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지금 남쪽을 향해서 막 깡패처럼 막 놀고 있고 조폭이 쓰는 언어를 쓰고 뭐 소위 주권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마구잡이 막 쏟아놔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종전선언을 발의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일. 그러니까 이게 굴욕 외교 아니, 굴욕 외교도 아니죠 이거. 보세요. 예. 종전선언을 하려면요. 예. 북한이 남쪽을 위협하는 저 핵무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적화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남북한이 함께 전쟁하지 말고 공존하자, 상생하자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근데 지금 그것 그대로 남겨놓았는데 종전선언에서 너와 나는 서로 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박사님 근데 일부 청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아니 북한이 핵 가지면 우리 통일하고 나면 우리도 핵 보유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를 보시면요. 네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네. 이게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통일, 공산 통일, 백두혈통을 신으로 모시는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 이런 체제로 통일하라는 헌법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라는. 네. 그러면은 북한은 지금 저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면 북한 체제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북한이 자기 체제를 쉽사리 포기할까요? 아이고 아니죠. 예, 정말로 이 동독과 서독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 패망하고 그럼요. 소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치더라도 네네네.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요. 그럼 우리가 흡수통일 하려고 하면 흡수통일 하라고 순순히 놔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요. 적화통일의 경우에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인지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적화 통일은 뭘 의미하는가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한 줄로 그냥. 적화통일은 한반도가 another killing field로 바뀌는 겁니다. 그 폴란드도 그랬고 동구 나라들이 공산화될 때도 그랬고요. 네. 베트남도 공산 통일됐을 때 그랬고요. 캄보디아도 그랬고요. 거기는 이제 khmer rouge가 그랬지만 네네. 체제가 바뀌어서 특히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요. 일단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수백만 명이 다 이렇게 참 죽음의 킬링 필드로 다 끌려 나가는 건데 그냥 뭐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경제 강국이 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 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거예요. 들으셨죠, 청년분들? 숙청의 대상이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네. 그래서 어제 그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통 이런 군 도발 문제가 생기면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분 좀 지연이 됐어요. 발표 네, 시기가. 네, 그래서 네. 결국은 통일부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군 도발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부처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아직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은 정말 더 큰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조금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연락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통일부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가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도 좀 뒤늦게이지만 예의주시하고 도발하면 적극 응징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단 뭐 전기 공급도 끊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전기 공급 뭐 당연히 뭐 전기를 켜야 될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무슨 전기를 보냅니까? 그것도 맞네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네요.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 군의 문제는 말이죠. 네네네. 이번 일을 떠나서 지금까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리 정부가 다 해줬고, 북한이 계속 욕설을 하고 그냥 깡패 짓을 해도 그냥 계속 물러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국가냐, 이게 주권 국가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이 제자리를 눈을 탁 부릅뜨고 제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그쵸.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데 우리 군이 너무 청와대의 정치 기류에 너무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안에 지금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고요. 안보 교육도 거의 없어진 상태고. 그렇죠. 예, 군 수뇌부들도 사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군대가 과연 북한이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제대로 응징할 수 있겠느냐. 네네네.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군에서 특히 잘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의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그 예의주시 좀 그만해라. 예의주시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군이 제대로 하려면요. 예의주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대비 태세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북한이 이런 위협을 내보이면 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역량을 키우고 또 다른 더 큰 위협을 내보이면 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박사님이 보시기엔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대비책이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미흡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예, 예의주시. 지금 이 정부는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 얘기를 살려봤습니다. 군대를 줄이고 있고요. 예. 또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삼축 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이걸 선제하고 방어하고 응징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억제하자는 이런 체제가 지금은요 그 단어 자체 표현 자체가 지금 쓰지 않는 분위기로 뒤로도 안 물러섰고요. 거기다가 한미 동맹 약화돼 있죠. 연합 훈련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군 인권 보호다, 군 병영 문화 개선이다는 명분 하에 군 기강이 지금 쑥쑥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군의 인권 존중하고 또 뭐 군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그건 누가 반대합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군 기강이 빠지고 소위 나이론 군대가 돼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충분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미흡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박사님께서 군 통수권자이시면 어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면은 100점짜리 양면 대응을 할 겁니다. 양면 대응이요? 예. 뭐 저희도 폭파해야 됩니까? 한쪽으로는 뭐 우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니까요. 한쪽으로는 대화의 창을 열고 대화를 할 창을 열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잘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나 나쁜 짓을 하면
국물도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한 응징태세를 동시에 예. 그러니까 대화의 창을 여는 것과 강력하게 대응하는 태세를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를 콤비네이션 섞어서 보여주는 이게 뭐, 정답이에요. 보통 뭐 예. 경제적 제재나 뭐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 경제적 제재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니까 풀지 못하는 것이고 뭐 더 할 것도 강력하게. 없어요. 지금 뭐 인도적 지원 이런 걸 이제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거건 뭐 사실 해야지요. 그쵸, 예, 그건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이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두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좀 코로나 사태로 이제 경제적 위기도 있고 하니까 이 말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 세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 돈벌이 주식을 많이 하는데 이 아무래도 한반도의 가장 불안정성은 대북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사건으로 많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특히 외국인한테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게 이제 사실 안보 불안하고 동맹의 건강성이 사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 지난 50년대, 60년대 쭉 지나오면서 네네. 저희는 50년대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쵸. 예, 우리 참 길거리에 거지들이 많고 상위군인들이 많았고 참 60년대 그 극한의 극빈의 그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도 다 기억나는데 그렇죠. 70년, 80년, 90년 오면서 경제적으로 엄청 우리 발전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도 북한이 도발 계속 했더랬습니다. 맞습니다. 도발 계속 했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무역을 했고 투자를 했고 장사를 했고 돈을 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네. 한미 동맹이 그때는 건강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이 저거 북한이 못 쳐들어와. 소위 한미 동맹이 우리한테 안정성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요. 그렇죠. 동맹이 건강하다면 뭐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이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북한도 이렇게 사태를 험악하게 만들고 동맹도 허물허물해지면 이거는 어떤 선이 지나면 심리적 붕괴가 올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죠. 그 남북 공동 연락소가 듣기로는 이 수리비랑 해서 운영비랑 해서 거의 한 3억 정도가 300억. 네, 죄송합니다. 예. 300억 정도가 예. 들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폭파됐지 않습니까? 요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션 임파서블. 아 진짜. 북한한테 우리가 강경 자세를 보이는 의미에서 네. 뭐 국제법에 걸고 손해배상을 해달라 주장하고 요구하고 뭐 이런 거는 어떤 정치적 행위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보상을 받을 가능성, 뭐 보상해줄 생각을 할 가능성 이런 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1994년도에 어그리드 프레임워크, 네. 북한의 핵 문제 우리 1차적으로 미국이 합의했을 때 한국이 경수로 지어주는 경비 네. 70%를 대겠다 그러고 심포 현장에 이제 막 길 닦고 원전을 지어주는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북한이 다시 이 파토를 놓으면서 다 깨졌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우리가 이미 1조 원 이상 투자했거든요. 아이고. 그 중장비들까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놓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군에 투자했으면은 그 돈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떼이고 저렇게 떼이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그래 놓고 또 빚쟁이처럼 지금 또 독촉당하고 채권당하고 또 뭐 복수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당장 내쳐야 되는 관계인데 그래서 박사님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신지. 참 긴 말씀을 드리려면 한없이 길지만 네. 제가 늘 강조하는 정론 네. 이 한 가지는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북 정책의 정론 이것만은 지키자. 이게 뭐냐 하면 북한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다. 우리 다 인정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안보 차원에서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네. 적이지만 네. 그러나
이 피를 따지면 우리 동족이거든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체제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 지배계급은 우리한테 적이지만 거기에 지배를 받는 북한의 인민들은 우리가 품어야 될 동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네네.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화해 협력하고 상생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는 늘 해야 돼요. 이건 보수 진보는 안 하고 진보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보 태세는 확고하게 가져간다.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남북 화해 협력 노력과 확고하게 안보를 지키는 노력은 함께 굴러가는, 함께 동행하는 두 개의 소리밖에요. 그렇죠. 이 문정부가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우리 같은 대한민국 소 예백 장성단이 나와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네네. 그 두 개를 병행해야 돼요. 네. 그게 우리 대북 정책에서 지켜야 할 정론입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군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첫 방송이라 무지 떨렸는데 쉽게 안보 이슈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또 다음에 네. 다음에 이슈로 보기도 하고. 그럼 대소장 시청자한테 제가 인사를 할게요. 또. 아유, 그럼요. 예, 뭐 대한민국 소 예백 장성단이 운영하는 장군의 소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이 안보 위기가 악화되더라도 체감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안보 이슈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지키는 데 함께 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태호 박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